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8% 상승한 25,558.7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9% 오른 2,840.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2% 상승한 7,806.5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이번 달 22일과 23일에서 미국에서 열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측 간 거리를 좁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부 국제담관 차관 등 미국이 이끌게 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이 여러 우려에 대해 고심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혼란에 대한 우려감에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신흥시장에서 총 14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자금이 인출됐고 채권시장에서도 작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가별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은행의 역외 위안화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은행들이 역외 자유무역지구 등을 통해 위안화 대출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이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외 위안화의 유동성을 제한해 위안화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위안화 유동성이 줄어들면 위안화를 빌려 매도하는 위안화 숏베팅 비용이 비싸집니다. 위안화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5% 이상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은 전약 후강장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8월에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됐던 거였는데요.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0.8% 빠진 2,240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1%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있었지요. 극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지만 이 협상이 2달 만에 열리는 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또 월마트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9%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내용 볼 거고요. 미국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을 줄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관련 내용 짚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올해 2분기 수익성 기업들,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반기에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볼 거고요. 분식회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소식에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내용 함께 짚겠습니다. 8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상장 폐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위험에 빠져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어떤 미국 증시에서 개별 기업은 가장 화제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 업체죠. 이 테슬라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 7일이었죠.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상장 폐지 계획과 함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커지는 것으로 좀 나타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비상장사로서의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 총 가격으로 봤을 때는 총 $720억 사들일 계획이면서 이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다트나 이런 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부분은 시장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밝혔을 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10%까지 좀 폭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 뭐 이전순 회복됐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의한 그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상장 기업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도 건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머스크 CEO는 뭐 자금 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밝힌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거리를 계속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테슬라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선 비상장사로서의 전환을 제안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지원을 약속을 했고, 따라서 뭐 트위터로 상장 폐지 계획을 처음 공개했을 때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이 테슬라 머스크 CEO가 좀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증권거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호도하려는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테슬라 소환장을 좀 보낸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환장 발부는 어떤 공식 조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수단인데,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려서 소송 없이 마무리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다 하는 부분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전에 미국의 뭐 전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하는 언론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머스크가 언급한 자금 확보는 상세하지만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우선 테슬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그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가 이 전기차 제조와 취지로 개발 중인 이 테슬라의 어떤 모델 3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악재는 맞더라고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는 했지만 미국발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곳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뭐 전 세계
어떻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분명히 좀 기업별로 안 좋은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중국과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영향에 어떤 일자리 감소까지도 지금 현재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때 뭐 금고 제조업체죠. 스테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공장 직원 153명을 내보내고 10월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또 이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은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쪽 기업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관계가 되는 미국 기업들은 수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일이었죠. 유럽 연합과 또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멕시코 쪽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원가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 현재 상황이고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조사에 따르면은 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특히 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이 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더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에 중국의 무역 보복 관세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직접 자금을 주거나 정부가 농산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최대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약 13조 이상인데요. 1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밝혔지만 특히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나오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피해 부분은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체의 무작정 버텨라를 요구하면서 업계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죠.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보복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게 결정했는데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매운동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 매출 감소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발 무역전쟁 여파가 자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음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여파가 미국뿐 아니라 통계를 통해서도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7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이 무역전쟁 여파 속에 일본의 7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2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라고요. 내용 함께 봐주십시오. 네, 일본의 무역 수지가 이런 무역 전쟁에 의한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재무성이 7월에 무역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2,312억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동차나 반도체, 특히 철강 등의 이 미국 수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 수입 금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신흥 쪽에서도 안 좋은 영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역 통계에서 수출액은 6조 7,474억 엔입니다. 지금 작년 7월 대비 3.9% 증가하면서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쪽으로의 무역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는 11.9% 증가했는데 우선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5.2% 줄어든 부분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2010년 11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승용차나 자동차 수출이 11% 줄었고 자동차 부품도 15% 감소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이 반도체나 제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감소를 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무역 규모나 금액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대미무역 수출 급감이 이 보호무역주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 미국 쪽 수출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수입액을 좀 보더라도 6조 9,786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는데, 이란산 석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우려가 나타나면서 원유가가 상승했는데, 이 원유 수입액이 같은 기간 40%까지 증가한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미국 쪽으로의 미국의 그런 보호무역주에 의한 피해 때문에 됐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해결은 이쪽 일본 쪽에서도 특별한 실마리가 없는 게 좀 문제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2달 만에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또 끝나는지에 대한 또 잘 안 좋게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하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배 이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접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무조건 저평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후실적을 기록했고 이 부분이 전망치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을 꼭 짜시면서 주식 투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지난 1분기보다는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그리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차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실적은 상고하저의 느낌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상반기에 고점이 나왔고 이미 하반기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게 어디였다? 바로 이 반도체 라인에 어떻게 보면 국한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IT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버리면 여타의 이런 영업이익단이 그렇게 올라오지를 전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IT나 반도체 등의 일부 업종의 이익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분기에도 이번에도 분명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동기보다 8.56% 늘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7% 정도 증가가 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제외해버리면 영업이익이 0.2%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7% 가까이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IT 업종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4% 정도 감소할 때 IT 업종 같은 경우는 16% 가까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우선 당장 저는 3분기, 4분기도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 작년에도 계속해서 고점 논란이 나왔고 올해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찌 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조금 고점 논란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장사의 2분기 감익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흐리다는 전망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 상장사는 외형 측면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피 상장사의 그 상반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가 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65%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만 따로 떼놓고 보면 얘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상장사의 수익성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1분기보다 2분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와이프앤 가이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런 실적 직계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2분기 실적에 공시하는 이런 사이트 자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 나왔다라는 것, 즉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10% 이상 하락한 어닝 쇼크 같은 기업도 상당히 크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나 한국전력 그리고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간밤에는 다시 좀 협상을 하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줬지만 여전히 무역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고 터키와의 어떻게 보면 또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불확실성까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절대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장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으로 조금 여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적을 선반영하는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우선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를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가장 실적이 잘 나왔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제지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실적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실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걸로 앞으로는 성장할 거야라는 이런 이슈만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선반영됐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숫자로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022년 정도가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가 상용화가 많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남은 건데요. 실제 이 정도까지는 아마도 이 전기차 라인들을 계속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통신주들 보시면 흐름이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KT나 그리고 SK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방어지 역할도 해주고 앞으로는 5G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성장주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런 플러스 알파 효과가 아마도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좀 가는 애들 를 하셔야지 그냥 시장이 무조건 모든 종목이 가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을 만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 증시를 이끌 업종까지 함께 짚어주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분식회계를 입증할 새로운 어떤 논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결과는 어떨까요, 차장님? 우선은 저의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큰 그건 없이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밝힐 거 다 밝혔는데
어떤 결론이 안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책임을 지기 싫어서 좀 떠넘기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이런 이슈를 재감리하라고 다시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게 할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다가 어제 뭐 윤석현 금융위원장님께서 16일 분식회계에 의한 이런 재감리에 대한 이런 이슈를 얘기해 보겠다.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다라고 이런 발표를 하면서 다시 재감리하려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감리에 대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처럼 헤비한 노동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무언가 걸리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는 금융위의 산하 증권선물위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윤 원장 같은 경우는 재감리가 지금 현재 감리 조치안과 원하는 코스는 아니냐는 이런 질문 때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하고 똑같이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 답이 달라져지는지는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언제였다? 바로 이 2015년 것만 열심히 팠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12년에서 2014년 어떻게 보면 상장되는 되기 전에 이런 회계 시점까지도 다 지금 현재 뜯어보겠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가 있었냐 아니냐 이거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는 2012년에서 2014년에 이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금감원이 삼바 재감리 결과를 어떻게 내놓는지에 따라 또 주가 흐름도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삼바 주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지금은 삼바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자꾸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공장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주가에 많이 흐름이 다를 겁니다. 이것만 마무리가 된다면 예전 고점이었던 60만 원을 향해서 다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슈들이 별탈 없이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보면 길게만 본다면 6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 수명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의료보험 측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시밀러 이런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모습은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산업군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하반기 실적이 좋을 업종으로 통신주 또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를 언급하셨는데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가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볼 만한지 의견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놀고 먹고 즐기자에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주식인 SM이나 JYP 그리고 YG에 대한 이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SM과 JYP는 잘 나왔는데 Y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반기가 오면 어떤 시즌이 열리냐면 바로 이 콘서트 시즌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줄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엔터의 가장 큰 악재는 뭐였냐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한한령이 멈추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JY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1억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투둥이들의 이런 역할이 아주 컸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영역이 정말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가수 하나 엔터테이너의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SM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게 안정된 사업이 나올 수 있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번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억이 넘게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 규제 때문에 5년 동안 시가총액이 박스권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 금융 3사가 실제로 SM, JYP, YG 같은 경우가 좀 박스권에 좀 묶여 있었었는데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즉 새로운 이런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획사들이 실적과 예상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괴리감이 없이 나온다는 이 말은 시장의 신뢰가 조금 더 쌓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적으로도 좀 심리도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 긍정적인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런 중요성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나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상당히 올라오는 것처럼 이 SM이나 JYP 그리고 YG 같은 경우 이 음원 3사 엔터테인먼트의 3사 같은 경우도 이 컨텐츠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원이나 영상 컨텐츠로 이런 돈 버는 가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기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어떻게 보면 엔터 관련된 주식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자, 시장은 오늘은 조금 아침 시작은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협상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더 이상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중국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즉 그리고 중국이 결국은 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오늘 주가가 좀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일부 포트의 일부 정도는 현금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겠고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포트를 좀 늘려가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계좌가 회복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윤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미국장이 크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재개 협상 소식과 또 월마트 기업 실적 호조가 있었는데요. 증시에 활력을 좀 불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대감이 부여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있은 것에 비해서 장 후반에는 거의 낙폭을 좀 확대했었는데요. 이 터키발 악재와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터키발 악재를 좀 살펴보자면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측면입니다. 터키의 리라화가 7%대에서 지금 6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신흥국 리스크에 지금 아시아 각국의 지금 외국인 자본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꼭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터키발 악재가 단기성 악재이긴 하지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신흥국의 지금 리스크가 전염되는 이런 상황들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추가적으로 이뤄질까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발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터키와의 미국과의 협상관에서 스티븐 누무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앤드루 브론슨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이 없다면 추가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또한 월마트의 9.3%, 보잉에는 4.3%의 상승이 이끌면서 기업 실적 호조가 미 증시를 이끌었다는 이런 재료까지 들으면서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상승 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먼저 보시면 상단 포인트에 7,435포인트, 중단에 7,389포인트, 하단으로는 7,36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일 흐름을 보시면 어제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월마트 기업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올라가다 상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금 장 후반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었습니다. 밑에 지금 오늘 금일 장중 호가를 보시면 7,373포인트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단 지지대 언저리에서 지금 걸쳐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도 역시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조정세 국면으로 들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일에 관해서도 상단으로 매수 돌파 전략보다는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 아무래도 금일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7,300선까지 하단 포인트가 무너진다면 7,300포인트까지 매도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여전 흐름을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 재개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점이 64.43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주기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조금 이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결국은 65.52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위에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상단으로 좀 열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수 조건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봉상 흐름을 지켜보시면 위에 지지대가 좀 촘촘한 편입니다. 위로는 열린 구간이 좀 적지만 아래로는 지금 거의 61불까지 엄저리까지 열린 모습이고요. 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금일도 크루드 오일은 아무래도 상단 돌파 시에는 매수 접근을 하시지만 하단 돌파 시에는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돌파 시에만 매수 접근을 하시고 상단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망을 유지하시다가 하단 돌파 후에 매도 접근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어떻게 보시면 거의 횡보세가 이어지다가 장 초반에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다 장 후반에 낙폭을 좀 확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일 포인트는 중단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유로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1.14335 라인, 중단으로는 1.13900 라인, 하단으로는 1.1359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중단 포인트 위에 1.13990 라인에 지금 호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심점 접근으로 시가 위로는 매수 접근, 일단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상단 돌파 시에는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조금 위로는 열린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일봉상 차트를 좀 보시자면 위로는 열린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상단으로 지금 1.14335를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1.14750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네, 골드를 보자면 요즘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아주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달러 인덱스로 지금 몰리면서 골드는 거의 찬밥 신세인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시자면 1189포인트, 중단으로는 1183포인트, 하단으로는 1167.1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도 금일 흐름을 보시자면 낙폭을 확대해가는 흐름, 금일도 지금 시가 아래에서 시작하는 흐름인데요. 안전자산으로 매트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골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에 좀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드는 금일 또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쪽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선물시장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및 미중 시위 회복세로 인해서 또 터키 정부의 리라와의 적극적인 개입 등 안정세를 좀 보여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접근일 뿐이고 아직은 안정세가 국내 증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건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 23일에 16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다시금 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주도주 찾기 대안으로 엔터주로 좀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관해서 기업 실적들이 나온 후에도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도주 찾기 대안으로 엔터주에 좀 수급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SM, JYP 등 음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장 접근의 다양성을 좀 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일 국내 선물은 단기적 접근으로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약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선물 상당 포인트를 먼저 보신다면 289.55포인트, 중단으로는 287.15포인트, 하단으로는 285.9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단 포인트 위에 지금 지지 저항대가 전혀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상단 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일봉상 흐름으로 291포인트까지는 금일 단기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장 전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선물 상단의 포인트를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지켜보신 후 291포인트까지 매수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바람결이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오던 열대야가 해소됐고요.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쪽 지방은 한낮에도 30도를 밑돌겠고요.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며 주의보로 약화된 곳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폭염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엔 구름만 많겠고요. 열대야는 해소되지만 한낮에는 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어지다 차츰 개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속초 26도, 강릉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